자, 이제 15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에 있는 내용은 파일을 어떻게 저장하느냐, 데이터베이스를 파일에 어떻게 저장하는가 라고 하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컴퓨터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한 파일의 구조, 파일이 생긴 모양, 파일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의 구조에는 데이터를 파일에 저장할 때 여러 데이터들의 모임이 하나의 파일이 되겠죠. 여러 데이터들을 모아서 그것을 하나의 파일에 저장하는데, 따라서 파일에는 여러 데이터들의 모임이죠. 각각의 데이터 하나하나를 파일에서는 레코드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 데이터라고 하면 각 학생들의 데이터가 쭉 모여 있는 것이 학생 데이터죠. 그것을 표 형태로 표현하면 하나의 학생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표다. 그 표는 각 학생에 대한 정보들이 행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각각의 여러 행운들로 이루어져 있는 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컴퓨터 보조기억 장치의 파일이라고 하는 곳에 저장을 하게 되면 그것을 표라고 부르지 않고 파일이라고 부르고, 표의 행이라 부르지 않고 레코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파일은 여러 레코드들을 컴퓨터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한 것인데, 이것을 저장할 때 저장할 수 있는 구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파일을 저장하는 기본 구조, 그 기본 구조 세 가지가 있는데, 그 기본 구조 세 가지에 대해서 이 15장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 기본 구조는 레코드를 저장할 때, 데이터를 저장할 때 특정한 순서 없이 들어온 순서대로 차곡차곡 저장한 이런 것을 비순서 파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데이터가 어떤 순서로 들어왔든지 상관없이 그걸 일정한 순서로 정렬을 해서 저장한 순서 파일, 다른 말로는 순차 파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순서대로 저장되어 있는 파일, 예를 들어서 학번 순으로 저장되어 있다든가, 이름의 가나다 순으로 저장되어 있다든가, 학과 순으로 저장되어 있다든가, 어느 일정한 순서로 저장이 되어 있는 파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해싱이라고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싱 기법을 사용한 해시 파일, 이렇게 세 개가 파일을 저장하는 기본 구조인데, 그 기본 구조에 대해서 15장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왜 배우는가? 파일의 구조를 왜 배우는가? 그것을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우선 데이터베이스, DBMS가 하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DBMS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컴퓨터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쉽게 사용하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중간 소프트웨어 패키지입니다. 이 패키지의 도움을 받아서 컴퓨터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쉽게 사용을 합니다. 만약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데이터량이 많을 경우에는 컴퓨터의 보조기억 장치에 데이터를 저장하죠. 주로 이제 하드디스크에 그 컴퓨터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을 합니다. 이 컴퓨터 보조기억 장치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운영체제의 어떤 모듈, 운영체제의 컴포넌트가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파일 시스템이 사람들이 컴퓨터 보조기억 장치를 직접 사용하려면 복잡하니까 파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이 파일이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것이 파일 시스템인데, 이 파일 시스템은 운영체제의 하나의 그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직접
파일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넣거나 혹은 프로그램에서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읽거나 혹은 파일의 데이터를 쓰거나 이렇게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래 한글 문서나 뭐 파워포인트 문서나 여러분들이 문서를 만들고는 저장할 때 파일에 저장하죠. 그것은 이제 운영체제가 제공해주는 파일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파일을 사용하게 되면 파일 시스템이 그 문서나 데이터를 컴퓨터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이 파일 시스템의 기능이 충분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파일 시스템은 운영체제의 한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이 운영체제라고 하는 것은 윈도우즈 같은 이런 운영체제는 모든 컴퓨터에 다 있어야 되잖아요. 윈도우즈가 없으면 컴퓨터를 쓰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모든 컴퓨터에 다 윈도우즈 운영체제가 깔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윈도우즈라는 운영체제가 가격이 비싸면 컴퓨터 가격이 또 따라서 비싸지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운영체제는 가격이 이 컴퓨터 가격보다 뭐 훨씬 싸겠죠. 뭐 보통 뭐 몇십만 원 정도 가격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운영체제 전체를 통틀어서 가격이 뭐 몇십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 컴포넌트인 파일 시스템의 가격이 비쌀 리가 없죠. 그러면 이제 이 파일 시스템의 기능이 많으면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컴포넌트의 가격이 비싸질 것이고 운영체제가 비싸질 것이고 따라서 컴퓨터가 비싸질 것이고 컴퓨터가 비싸면 여러분들 PC 컴퓨터가 몇 천만 원 한다 그러면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운영체제에 꼭 필요한 기능만 이 파일 시스템에서 제공됩니다. 거기에 반해서 DBMS는 데이터를 전문으로 다루고 이 데이터를 다룰 때 비싸더라도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사서 쓰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공되니까 이 DBMS는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를 많이 다루어서 이 데이터를 편리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돈을 별도로 지불하고 사는 거기 때문에 이 DBMS는 가격이 비쌉니다. 비싼 것은 몇 억씩 하고요. 뭐 오픈소스로 무료로 나와 있는 것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 파일 시스템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DBMS를 사용해서 컴퓨터 보조 장치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면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그뿐만 아니라 운영체제보다 훨씬 더 많은 이 저장 메커니즘이 있어서 훨씬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구조로 파일 시스템이 제공해주는 기능보다 훨씬 더 많은 효율적인 구조를 제공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 관리, 동시성 제어라든가 회복이라든가 이런 데이터 관리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다루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부가적인 편리한 기능이 많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 어쨌거나 이 DBMS를 사용하게 되면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으나 이 DBMS도 데이터를 결국 저장할 때는 물리적인 저장 공간, 다시 말하면 하드디스크와 같은 컴퓨터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이 됩니다. 이 컴퓨터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이 되면 파일 시스템에 여러 가지 복잡한 저장 구조, 그보다 사실은 더 복잡한 효율적인 구조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렇게 물리적인 구조에 저장을 해야 되겠죠. 이걸 어떻게 저장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프로그램이 빨리 실행될 수도 있고 늦게 실행될 수도 있어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편하게 사용하면 좋겠다. 편하게 사용해야 사용하기 편하고 편해야 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가 좋죠. 그래서 사용하기 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처리 시간이 빠르려면 효율적으로 복잡한 구조로 저장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장은 효율적으로 복잡한 구조로 저장을 하고 대신에 DBMS가 중간에 있어서 이 복잡한 구조를 사람들이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DBMS가 알아서 효율적으로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렇지만 누군가는 데이터를 이 물리적 저장 공간에 어떤 식으로 저장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저장 구조를 정해주고 설계를 해줘야 되겠죠. 그걸 어떻게 설계했느냐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의 실행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의 프로그램이 속도가 느리면 여기에
저장 구조가 적합하지 않구나. 그래서 더 효율적인 저장 구조로 바꿔주는 것이 성능 튜닝의 핵심 포인트죠.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저장되게 한다든가 혹은 성능 튜닝을 한다든가 하려면 파일의 저장 구조가 어떤 것이고 그 파일의 저장 구조가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적당한 파일 구조를 정해주고 또 성능 튜닝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15장의 이 파일 구조 16장에 가게 되면 이 파일 구조 외에 별도로 제공되는 어떤 인덱스, 색인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 그림 이제 지난 11장에서도 보셨던 그림인데, 그렇다면 이 물리적인 구조를 설계하고 이 구조를 만들어주고 필요하다면 이 구조를 바꿔서 성능 튜닝을 하고 하는 것은 그럼 누가 하느냐? 예, 이런 그 저장 구조에 대한 이제 그 설계는 기본적으로는 응용 프로그래머가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프로그램에 데이터가 뭐가 있고 그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검색이 많이 이루어지고 데이터가 인서트가 많은지 업데이트가 많은지 뭐 이런 그 요구사항들은 이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쪽에서 그 요구사항이 나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처리되는 것에 대한 저장 구조를 설계하는 것은 이 응용 프로그래머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것이 굉장히 전문적이고 어렵기 때문에 이 만들어야 되는 프로그램의 규모가 크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도 복잡하고 규모가 커질 것이고 이것을 설계하는 전문 설계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데이터베이스 설계자, 이 그림에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만 데이터베이스 설계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이 데이터를 저장할 때 충분한 저장 공간이 있느냐라든가 뭐 이런 등등을 지원해주는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자 내지는 협의하에 이 데이터베이스 구조라든가 파일을 저장한다든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는 이런 물리적인 저장 구조나 전체적인 시스템 관리를 DBA가 한다.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그 주 업무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제 데이터에 대한 이제 저장 구조에 대한 요구 사항이나 이런 것은 응용 프로그램 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응용 프로그래머가 거기에 대한 이제 설계 구조를 정하는 것이 이제 주된 업무고, 이걸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려면 데이터베이스 설계자가 따로 있는 것이고, 그것을 시스템에 실제적으로 이제 저장을 할 때 그때는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의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응용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의 공동 업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응용 프로그래머와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꼭 알아야 될 지식 중에 하나가 이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저장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데이터를 컴퓨터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하는 파일의 구조, 이것의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15장에서 이 파일의 구조가 어떤 것이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 있는 것은 이제 15장의 이제 목차인데요. 우선 파일의 구조를 배우기 전에 그 파일을 저장하는 보조기억 장치, 파일을 저장하는 보조기억 장치의 특징이 어떤가, 보조기억 장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이 보조기억 장치의 특징을 알아야 왜 파일의 구조가 그렇게 되고 그것이 효율적이고 비효율적이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컴퓨터의 보조기억 장치가 동작하는 어떤 메커니즘, 그 보조기억 장치의 특징 때문에 이 보조기억 장치의 데이터를 읽고 쓸 때는
블록 단위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일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제일 중요한 용어가 있다면 블록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블록이 뭐냐, 왜 블록 단위로 읽고 쓰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이렇게 블록 단위로 읽고 쓰기 때문에 필요한 기능이 뭐냐 하면 버퍼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과 버퍼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파일이 저장이 되면 그 파일에 대해서 어떤 연산을 하는가, 이 파일에 대한 연산 종류가 뭐가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데이터 구조를 할 것이냐, 어떤 파일 구조를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연산이 많이 이루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그 연산이 빨리 처리될 수 있는 구조를 정합니다. 그래서 이 파일의 구조를 결정하는 요인은 그 파일에, 그 데이터에 어떤 종류의 연산이 중요하고 어떤 종류의 연산이 많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일에 고려해야 될 파일에서 이루어지는 연산의 종류가 뭐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파일의 구조가 뭐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세 가지 기본적인 파일 구조가 있습니다. 비순서 파일을 히프 파일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순서 파일, 이거는 이제 정렬된 파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해싱 기법을 이용한 해시 파일,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파일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뒤에 있는 것은 파일의 구조는 아니고 파일을 저장하는 컴퓨터 보조기억 장치의 신기술들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파일을 저장하는 컴퓨터 보조기억 장치, 이 컴퓨터 보조기억 장치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보조기억 장치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하는 것이 하드디스크, 디스크 형태로 되어 있는 보조기억 장치를 많이 사용하죠. 요즘은 이 디스크 보조기억 장치 말고도 SSD라고 해서, SS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반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D는 이제 디스크. SSD라고 해서 반도체 형태의 보조기억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아직까지는 하드디스크, 디스크 형태의 보조기억 장치를 더 많이 사용하죠. 이 디스크 형태를 하드디스크라 부르기도 하고, 이 하드디스크는 원래 자기 디스크의 한 종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석 성질을 가지고 있는 디스크 형태의 보조기억 장치다 라고 하는 거죠. 뒤에 있는 그림을 일단 먼저 볼까요? 여러분들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뜯어보시면 이런 동그란 원판 같은 것들이 촘촘히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이 원판 표면에 산화철 코팅이 되어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전자석 코팅이 되어 있어서 전기를 가까이 대면 이 자석 성질을 띌 수 있는 그런 이제 전자석 코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자석 그 헤드를 가까이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 요게 동그란 둥근 형태의 판이기 때문에 이 판이 축에 여러 개가 이렇게 쌓여서, 뒤에 그림 보시면 이 디스크가 여러 개 쌓여서 이게 디스크의 여러 개 판이 하나의 회전축에 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전축이 이제 돌고 있는데, 이 판 표면 윗면과 앞면, 아랫면, 앞뒷면에 정보를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이 돌고 있는데 그 헤드가 그
판 위에 이렇게 위치하게 되면 판이 돌고 있으니까 헤드 밑을 지나는 원이 하나, 가상의 원이 하나 생기는 셈이 되겠죠. 이 원상의 데이터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원을 우리 400m 운동장 트랙, 이렇게 트랙처럼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서 이것을 트랙이라고 합니다. 이 헤드가 움직이게 되면 그 다음 위치에 원이 이렇게 생기겠죠. 다시 앞으로 가보면 이런 원판 위에 이 하나의 원상의 데이터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헤드를 움직이게 되면 이 원이 또 다른 원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의 표면에 여러 개의 원이 있는 셈이 되는 거죠. 이 원 하나에 기록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많기 때문에 이 원을 생일 케이크 쪼개듯이 이렇게 쪼개서 어느 단위로 이렇게 쪼개 놓습니다. 요 쪼개진 조각을 섹터라고 부릅니다. 요 섹터 단위로 주소가 붙어져 있어서 이 하드디스크에서 데이터를 읽거나 쓸 때는 최소한 요 섹터 단위로 주소가 붙어져 있기 때문에 섹터보다 더 작은 양을 읽어올 수는 없습니다. 섹터보다 더 큰 양을 읽어오고 싶다라고 그러면 요 섹터를 예를 들어서 2개 혹은 4개 이렇게 몇 개 묶어서 연속된 섹터를 이렇게 읽어올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섹터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 섹터에 일련 번호가 정해져 붙어 있어서 최소한 이 섹터 단위로 읽거나 써야 되는데 이 섹터의 크기가 제법 큽니다. 한 100바이트 이상 혹은 한 몇십 바이트 이상 되는 이 큰 사이즈로 이렇게 쪼개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읽어올 때는 어떤 경우에는 어떤 컴퓨터에서는 좀 많이 큰 단위로 읽어오고 싶고 어떤 컴퓨터에서는 좀 작은 단위로 읽어오고 싶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섹터를 하드디스크 만드는 회사들이 섹터의 크기를 정해 가지고 일련 번호가 붙어져 있습니다만 이것을 실제로 컴퓨터에 쓸 때는 한 개 섹터 단위로 읽어오도록 할 것인지 2개 섹터 단위로 할 것인지 4개 섹터 단위로 할 것인지 라고 하는 것을 처음 운영체제 설치할 때 세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그 업무에 맞게 일정한 크기 단위로 읽고 쓸 수 있게 하는데 그 일정한 크기 단위가 뭐냐면 블럭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가서 그래서 현재까지의 가장 널리 사용하는 하드디스크, 자기 디스크는 디스크 판 위에 정보를 기록하게 되고 이 판을 여러 장 묶어서 하나의 하드디스크를 구성하게 됩니다. 여러 장을 묶으면 그만큼 이제 양이 많아지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자기 표면에 헤드가 위치해서 그 헤드 밑을 지나는 원상의 정보를 기록하기 때문에 그 헤드 디스크 원판에는 여러 개의 트랙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한 트랙에는 정보를 수십 킬로바이트를 저장할 수 있을 정도로 이 한 트랙에 저장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트랙을 섹터 단위로 나눕니다. 여러 개의 조각으로 이렇게 나누죠. 그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누고 그걸 실제로 컴퓨터에서 쓸 때는 몇 개 섹터 단위로 묶어서 하나씩 읽어올 수도 있고 혹은 2개씩 묶어서 읽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세팅하기에 따라서 그 섹터 1개 또는 2개의 단위로 혹은 4개의 단위로 한 번에 그 여러 섹터를 읽어올 수 있는데 하드디스크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단위로 세팅된 것을 블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블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가 어떤 도시에 하나의 블럭이다 그러면 어느 일정한 크기를 갖는 어떤 영역, 이걸 블럭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운영체제에서 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는 어떤 영역, 그것을 이제 블럭이라고 그렇게 용어를 붙인 거죠. 이 블럭은 보통 수백 바이트에서 많게는 수K 바이트 혹은 어떤 경우에는 수십 킬로바이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미리 정해져 있는 크기 단위, 블럭 단위로 데이터를 읽고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블록의 크기는 여기 보시면 512바이트에서 4KB 요 사이 크기를 많이 합니다. 이 블록이 주기억 장치, 즉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공간, 프로그램의 영역에서 파일의 영역, 디스크의 데이터를 읽고 쓰는 단위, 이게 블록 단위입니다. 이 블록이라고 하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프로그램에서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어올 때 한 블록 단위로 데이터를 읽어옵니다. 블록의 사이즈는 제법 큽니다. 수백 바이트에서 수 킬로바이트일 수 있습니다. 블록 단위로 데이터를 읽어옵니다. 쓸 때도 블록 단위로 씁니다. 이 블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개 섹트가 한 개 블록으로 세팅할 수도 있고, 두 개 섹트를 묶어서 그 연속된 두 개의 섹트를 한 블록으로 지정을 해서 두 개 섹트씩 한 블록으로 읽어올 수도 있고, 그건 세팅하기에 달라져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최소 단위는 한 개 섹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크기의 단위로 데이터를 읽고 씁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왜 보조기억 장치에서 데이터를 읽어올 때는 블록 단위로 읽어오느냐, 그것은 요 디스크 형태로 생긴 하드디스크의 그 생긴 모양,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디스크 표면에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이 디스크를 여러 개 묶어 가지고 하나의 축으로 하나의 축에 여러 판을 묶어서 이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저장할 때 이 디스크의 어느 표면에 데이터가 저장되고, 이 디스크 표면에 어느 영역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드디스크에서 데이터를 하나 읽어올 때 생긴 모양이 이렇게 원판으로 생겨서 원판이 돌고 있는 이 상태에서 헤드가 움직이면서 데이터를 읽어오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데이터를 읽어오기 위해서 어떤 동작이 필요하냐면, 먼저 이 헤드가 안으로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왔다가 이 헤드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헤드가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움직일 수 있는데, 내가 읽고 싶은 데이터가 있는 트랙상으로 헤드가 움직여야 되겠죠. 내가 읽고 싶은 데이터가 있는 트랙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찾아간다 해서 시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헤드가 내가 읽고 싶은 트랙으로 움직이는 시간, 이걸 시크 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이따가 나옵니다. 시크 타임, 우리말로는 탐구 시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있는 트랙으로 이동하더라도 아직 데이터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판이 뱅글뱅글 돌고 있기 때문에 내 헤드 밑을 돌아서 내가 읽고 싶은 데이터가 있는 위치가 내 헤드 밑을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이것을 회전 지연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판이 회전되고 있기 때문에 회전돼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이것을 회전 지연 시간이다. 영어로는 로테이션 딜레이 타임 또는 레이턴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다리면 이제 헤드 밑을 지나겠죠. 그럼 딱 도착하면 그때 데이터를 읽습니다. 데이터를 읽는데 얼마만큼 읽어요? 한 블록을 읽습니다. 그러면 총 3가지 시간이 필요해요. 트랙을 찾아가는 시간, 시크 타임, 회전돼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회전 지연 시간, 그 다음에 내 밑을 지나게 되면 그때 데이터를 읽는 시간,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는 것은 시크 타임입니다. 내가 원하는 트랙으로 헤드를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으로 많이 걸리는 시간이 뭐냐 하면 회전 지연 시간입니다. 돌아서 내 헤드 밑으로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운 좋게도 가까이 있으면 조금만 기다리면 되고, 운 나쁘면 거의 한 바퀴 다 돌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평균적으로 한 반 바퀴 돌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제일 적게 걸리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읽고 싶은 그 데이터 한 블록을 딱 읽는 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전체의 0.01% 정도도 채 안 됩니다. 그러면 99% 내지는 99.9%는 앞에 시크 타임과 로테이션 딜레이 타임이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합니다. 다시 말하면 데이터를 한번 읽을 때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읽든지 많이 읽든지 적게 읽든지 항상 필요한 게 뭐냐면 준비 시간이에요. 준비 시간이 뭡니까? 시크 타임, 트랙을 찾아가는 시간. 그 다음에 회전이 돼서 헤더 밑을 지날 때까지 기다리는 회전 지연 시간. 이 두 가지는 항상 데이터를 읽을 때 필요한데 그게 시간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하나 읽으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준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 갔을 때 조금 읽어 오는 것보다는 많이 읽어 오는 것이 다음에 안 읽어 와도 가져간 데서 활용한다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번 갔을 때 어느 정도의 양을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블록 단위로 읽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 가져갔을 때 최대한 많이 가져가면 좋겠네요. 예, 많이 가져가면 가져가는 거에 대한 이제 시간 부담이 드는데 그 안에서 이용하면 좋겠는데 이용 안 할 경우에는 많이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험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사이즈로 하는 것이 좋은가라고 해서 이 블록의 사이즈가 아까 얘기했듯이 512바이트에서 4KB 정도를 보통 많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게 상당히 제법 큰 양을 읽어간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드디스크에 생긴 구조 때문에 준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준비 시간인 것이 시크 타임, 로테이션 딜레이 타임이죠.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하나 읽거나 쓰기 위해서는 헤더가 데이터가 있는 위치로 트랙으로 이동하고 그 트랙에서 원하는 데이터가 회전해서 내 헤더 밑을 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렇게 해서 도착하면 데이터를 읽죠. 따라서 이거 중요합니다. 디스크 접근 시간. 접근한다고 하는 것은 파일에 하드디스크에 데이터를 읽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읽거나 쓰는 것을 통칭해서 접근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읽기 위해서도 접근해야 될 것이고 쓰기 위해서도 접근해야 되니까 읽거나 쓰는 것을 통칭할 때 디스크 접근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디스크에서 데이터를 읽거나 쓰기 위해서는 탐색 시간, 시크 타임을 탐색 시간이라고 보내겠네요. 탐색 시간, 시크 타임. 원하는 트랙을 찾아가는 시간. 그 다음에 회전 지연 시간. 회전해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한 블럭을 읽어가는 시간.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실제 데이터를 읽는 시간은 이 시간입니다. 블록 전송 시간입니다. 앞에 거는 이제 준비 시간이죠. 근데 실제로는 디스크를 접근할 때 탐구 시간과 회전 지연 시간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데이터를 하드디스크에서 데이터를 읽거나 쓰기 위해서 갔을 때 한 번 준비해서 그만큼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려서 갔으니까 어느 정도 큰 양을 가지고 오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라고 해서 블록 단위로 읽고 씁니다. 여기에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회사 중에서 제일 유명한 회사가 시게이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전통적으로 유명한 회사인데 이 회사의 몇 개 제품, 두 개 제품이네요. 이 두 개 제품의 사양을 비교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제 복잡하게 뭐 있는데 보시면 이제 디스크 판이 4개로 이루어져 있고 양면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헤더는 8개고
그 다음에 여기 실린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왜냐하면 한 원판에 트랙이 있는데 그게 여러 개가 묶여 있으니까 하나의 원통 모양처럼 생겼죠. 그러니까 여기 실린더 개수라고 하는 것은 한 판에 있는 트랙의 개수입니다. 있는 트랙의 개수가 여기는 18,000 몇 개고 그 오른쪽은 49,000 몇 개네요. 그러니까 트랙이 굉장히 촘촘하게 많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트랙에 섹터 개수가 몇 개냐, 섹터에 바이트 수가 있네요. 512바이트짜리로 잘랐네요. 그러니까 한 트랙에도 섹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요게 이제 데이터를 읽기 위해서 시크 타임인데, 시크 타임이 3.6ms. 여기 이제 읽을 때 쓸 때 좀 나눠져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시크 타임이 이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지연 시간, 회전 지연 시간이 2ms. 근데 실제로 데이터를 읽는 블록을 읽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느냐. 여기 지금 이제 시간으로 안 나와 있고 초당 어느 정도 양을 읽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이게 대략 시간으로 따지게 되면 522메가니까 메가가 10의 6승이니까 이게 0.001초 뭐 이 정도, 0.0001초인가 이렇게 이 정도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시간들에 비해서 거의 100분의 1, 1000분의 1 정도죠. 그래서 대부분 99.99%는 이 시간이 차지하고 실제로 데이터를 읽는 시간은 별로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블록 단위로 한 번 갔을 때 좀 많이 가져오자 라고 해서 블록 단위로 읽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제 하드디스크가 생긴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 모양 때문에 준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블록 단위로 읽고 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하드디스크에 이제 파일을 이제 저장하게 되는데, 이 파일은 여러 레코드들이 모여 있는 것이 파일입니다. 그래서 그 보조기억 장치에 레코드들을 저장하게 되어 있는데, 이 레코드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학생 파일이다 라고 했을 때 각 학생 하나하나 한 명에 대한 정보, 여기 이제 각 학생의 레코드. 예를 들어서 과목 파일이 있다 그러면 각 과목에 대한 정보, 요게 이제 하나하나가 레코드가 되겠습니다. 학생 레코드의 데이터하고 과목 레코드의 데이터하고는 서로 형태가 다르겠죠. 그래서 그 레코드의 종류, 타입을 학생 레코드다 그러면 학생 레코드 타입, 과목 레코드다 레코드 타입이다 그러면 이제 그 과목 레코드 타입, 이래서 그 레코드들의 종류를 레코드 타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뒤에 제가 예제를 하나 마련했는데 이 예제를 일단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과목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파일에 저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건 뭐 좀 다릅니다만 강좌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거나 여러 파일들이 이렇게 있는데, 각 파일들은 이렇게 각 파일들은 이렇게 레코드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하나하나의 행을 레코드라고 부릅니다. 이 레코드는 여러 값이 모여서 하나의 레코드를 구성하고 있죠. 그 다음 레코드는 같은 종류의 값이, 여기 지금 과목의 이름, 과목 번호, 학점수, 개설학과, 각 레코드는 똑같은 모양으로 생겼죠. 쉽게 얘기하면 표로 생겼다라고 그러면 이 표의 제목 부분, 실제로 파일에 이 제목이 저장되지는 않습니다. 요 밑에 있는 이런 레코드만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만, 어쨌거나 요 레코드들이 생긴 모양이 똑같죠. 그 안에서는 요것을 이 파일의 레코드의 타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강좌는
또 다른 열의 값들로 이루어져 있겠죠. 다시 말하면 또 다른 레코드 타입의 레코드들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각 파일마다 레코드들의 모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데이터 파일은 레코드 형태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여러 레코드들이 이렇게 쭉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레코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값의 모임, 각 열의 값의 모임, 그것을 열이라고 부르지 않고 필드, 항목이라고 부르는데 이 항목의 값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각각의 값은 컴퓨터에서는 0과 1 형태의 조합으로 저장되어 있죠. 그래서 어쨌거나 뭐 비트, 그 비트가 모여서 바이트 이렇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의 레코드는 한 객체에 대한 정보를 나타냅니다. 이 객체를 엔티티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다 그러면 각 학생 한 명 한 명, 과목이다 그러면 각 과목 하나하나, 요 각각의 정보 객체 엔티티에 대한 값을 담고 있는 것이 레코드고, 그 레코드는 그 정보를 표현하는 애트리뷰트, 열의 값, 속성의 값이 모여서 하나의 레코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다 그러면 학번, 이름, 나이, 주소 뭐 이런 등의 각각의 정보들이 모여서 한 학생의 정보가 되죠. 그 각각의 요소를 그 학생의 속성, 이름이라는 속성, 나이라는 속성, 학생이라는 속성, 요 속성의 값이 모여서 하나의 레코드를 이루는데, 한국말로는 속성, 영어로는 attribute라고 부릅니다. 한 파일에는 같은 종류의 레코드들이 모여 있죠. 그 레코드의 종류, 타입을 레코드 타입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블로킹이 나오네요. 자, 이 블로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블로킹이니까 블록화한 겁니다. 블록화한다 이런 뜻입니다. 블록화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파일이 하나 있으면, 앞에서 볼까요? 자, 파일이 하나 있으면 이 파일은 각각의 레코드들로 이렇게 쭉 모여 있습니다. 어떤 파일은 레코드가 긴 레코드가 있고, 어떤 파일은 레코드가 길이가 짧은 게 있고, 예, 그래서 파일마다 각각의 레코드의 길이는 다릅니다. 자, 이 파일을 컴퓨터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할 때, 컴퓨터 보조기억 장치는 블록 단위로 저장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읽어올 때도 이 블록 전체를 읽어옵니다. 이 하나의 블록의 사이즈가 뭐 512바이트, 경우에 따라서는 수 K바이트, 이렇게 블록의 크기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일의 레코드를 하나 저장하더라도 한 블록에 저장하는 것하고 똑같은 시간이 걸리고, 두 개를 저장하더라도 만약에 블록 사이즈가 커서 두 개, 세 개, 네 개 여러 레코드를 넣을 수가 있으면 레코드 두 개 저장 하나, 한 개 저장 하나 시간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앞에 준비 시간이 99.99%니까. 그래서 한 파일을 블록에 저장할 때 이 블록의 크기가 허용하는 만큼 최대한 묶어서 저장하는 것이 시간을 줄일 수 있겠죠. 시간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저장 용량도 줄일 수가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레코드 여러 개를 묶어서 한 블록에 저장하고, 그 다음에 레코드 여러 개를 묶어서
또 다음 블록에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레코드를 묶어서 한 블록에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레코드를 묶어서 블록에 저장하는 것을 블록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야 파일을 저장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도 적게 걸리고 그것이 차지하는 블록의 개수가 줄어들어서 따라서 컴퓨터의 저장 용량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블록의 사이즈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파일의 레코드를 몇 개씩 묶어서 저장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파일의 레코드 각각의 길이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길이가 길다 그러면 몇 개 못 넣고, 길이가 짧다 그러면 여러 개를 한 블록에 넣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파일의 레코드를 여러 개 묶어서 한 블록에 저장하는 것을 블록화, 블로킹 이렇게 부릅니다. 자, 블로킹이라고 하는 것은 디스크하고 주기억 장치하고 사이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위가 한 블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려면 주기억 장치에서 실행이 됩니다. 자, 한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된다. 데이터는 파일에, 즉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보조기억 장치는 준비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무조건 많이 읽던 적게 읽던 한 블록 단위로 데이터를 읽고 쓴다 그랬죠. 따라서 여러 레코드를 묶어서 블록에 저장하면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여러 개의 블록을 묶어서 블록에 저장하는 것을 블로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몇 개씩 묶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파일의 레코드 크기가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것에 달려 있죠. 그래서 어떤 파일은 많이 묶어서 넣을 수 있고, 어떤 파일은 몇 개 못 묶을 수도 있고, 파일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파일이 몇 개씩 묶어서 저장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블로킹 팩터, 영어로는 블로킹 팩터, 블록화 인수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네요. 예. 몇 개씩 묶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블로킹 팩터 또는 블로킹 인수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몇 개씩 묶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 여기 BFR이라고 되어 있는 게 여기 블로킹 인수, 블로킹 팩터를 줄인 말이겠네요. 자, 이 BFR은 이 B가 블록의 크기입니다. 블록의 크기는 어떤 파일이든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블록의 크기에다가 이게 파일의 레코드 길이입니다. 레코드 크기입니다. 레코드 크기는 파일마다 다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그 파일의 레코드 크기를 블록 크기로 나눠주면 그게 블로킹 인수, 몇 개씩 묶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요거를 지금 마루 함수라 그러죠. 소수점을 잘랐습니다. 왜냐하면 몇 개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3.5개 이러면, 그러면 이제 3개 넣고 반 넣으니까 몇 개냐 이렇게 하면 좀 애매해지죠. 그래서 이 블로킹을 할 때 정수계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소수점 이하를 잘라버립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블로킹 인수가 되겠습니다. 나누었을 때 소수점 이하를 잘라버리고 정수만 취하면 그게 몇 개씩 들어갈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의 파일을 레코드가 예를 들어서 10,000개다. 그러면 하나의 그 파일을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할 때 레코드가 10,000개다. 그러면 하나씩 10,000개 블록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블로킹 인수만큼 묶어서 저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0개의 레코드인데 10개씩 묶어서 저장할 수 있다 라고 그러면 실제로 차지하는 블록은 10,000 나누기 10
1000개 블록에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묶어서 저장을 합니다. 자, 이 파일의 레코드들을 파일은 레코드들의 모임이니까 이 레코드들이 길이가 다 똑같은 그런 파일이 있을 수 있고 길이가 서로 다른 레코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파일에 레코드의 길이가 다 같다라고 그러면 고정 길이 레코드라고 부르고 길이가 서로 다르다 그러면 가변 길이 레코드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 레코드인데 학생의 이름, 학번 다 모든 학생들마다 다 똑같은 공간의 크기에 저장한다고 가정합시다. 그 다음에 거기에 주소 부분이 나옵니다. 어떤 주소는 길게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주소는 짧게 나올 수도 있죠. 길든 짧든 200바이트 혹은 어느 일정한 길이만큼 똑같이 잡아 가지고 그 안에 무조건 넣고 남으면 뒤에 공백으로 놔둔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학생의 주소가 길든 짧든 고정 길이로 저장하게 되겠죠. 그게 아니고 길면 긴 만큼 작으면 작은 만큼 이렇게 공간을 차지하겠다라고 하면 학생의 레코드마다 길이가 다르겠죠. 그렇게 저장하는 방식을 가변 길이 레코드라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 주소가 크든 작든 모든 학생들마다 똑같은 공간으로 저장하겠다 그러면 이제 고정 길이 레코드가 되겠죠. 가변 길이로 하게 되면 저장 용량을 적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장 용량이 효율적이 되겠죠. 대신에 가변 길이를 하게 되면 데이터의 검색이 굉장히 늦어집니다. 검색을 빠르게 하려면 고정 길이로 딱 해야 모든 레코드의 길이가 같아야 어디로 이렇게 점프해서 레코드를 찾기가 좋죠. 그래서 고정 길이로 하는 것이 속도가 빠르다. 가변 길이로 하게 되면 저장 공간을 좀 줄일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파일에 레코드를 저장할 때 레코드의 길이가 같으냐 작으냐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가변 길이, 고정 길이 레코드다 이렇게 불렀고요. 그 다음에 그 레코드를 몇 개씩 묶어서 블록에 저장한다 그랬죠. 이 몇 개씩 묶을 때 신장 방식으로 할 것이냐 비신장 방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걸로 또 방식이 두 가지가 나눠집니다. 신장 방식을 스팬 방식, 비신장 방식을 언스팬 방식 이렇게 영어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스팬 바지 아시죠? 쭉쭉 늘어나는 거. 늘어난다 라고 해서 신장, 늘어나지 않는다 라고 해서 비신장 이렇게 불렀어요. 거의 100% 모든 그 파일들은 비신장 방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비신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지금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만 자 레코드를 저장을 할 때 레코드를 3개씩 묶어서 한 블록에 저장한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3개씩 묶여서 저장이 됩니다. 뒤에 조금 남았는데 레코드 하나를 넣기에는 작아요. 그러면 여기를 비워놓고 다음 블록에 그 다음 레코드를 저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딱딱 정수개씩 넣는 것, 이것을 비신장 방식이라고 부르고, 신장 방식은 레코드 번호가 조금 잘못되네요. 레코드 1, 2, 3 해서 네 번째 걸 넣으려고 하는데 일부만 들어가요. 나머지를 못 넣어요. 그러면 일부만 저장하고 그 나머지를 그 다음 위치에 저장하는, 레코드 4번이 다음 블록에까지 늘어나 가지고 다음 블록에까지 늘어나서 그 다음 블록에 나머지가 저장되어 있는 블록의 범위가 늘어나서 그 다음 블록에 가 있다. 스팸 바지가 늘어나듯이 다음 위치로 늘어났다. 이걸 이제 스팸 방식 이렇게 얘기하고, 그 위에 있는 것처럼
남으면 레코드를 하나를 저장하기에 충분치 않은 양이다. 그러면 그거 비워놓고 그 다음 위치로 가는 이런 방식을 비신장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의 100% 레코드들을 이렇게 비신장 방식으로 저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로킹 인수를 아까 블록의 크기에다가 레코드 길이로 나눴을 때 소수점 부분을 취하지 않고 정수 부분만 취했던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파일을 저장할 때 블록 단위로 묶어서 저장한다. 그것을 이제 블로킹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렇게 블로킹으로 이제 할 때 신장 방식으로 할 것이냐 비신장 방식으로 할 것이냐, 레코드의 길이가 고정 길이냐 가변 길이냐 하는 이제 그 이슈를 좀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일에 대한 연산이 나와 있습니다. 요 연산 뒤에 뭐가 이제 설명되느냐면 파일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파일의 구조, 어느 구조가 어디에 적합하냐라고 하는 것은 그 파일을 사용하려고 하는 연산이 어떤 연산이 있느냐, 이런 연산은 좋고 저런 연산이 나쁘고, 그래서 파일이 좋냐 나쁘냐, 성능이 좋냐 안 좋냐 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파일의 연산이 뭐냐 라고 하는 겁니다. 이 파일에 대한 연산은 이제 크게 놓고 보면 파일에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읽어오는, 검색하는 연산, 검색 또는 읽어오는 연산이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 이런 수정하는 연산, 이렇게 이제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이 파일에 대해서 데이터를 읽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되느냐면 파일을 개방하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일에 대한 연산 중에서 파일을 먼저 개방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읽거나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에 대해서 개방하는 연산, 그 다음에 이제 검색하는, 찾는 연산인데 find라고 하는 연산, 요건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 레코드의 위치를 찾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실제로 읽어오는 것은 reader라고 하는 연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insert, delete, update 이런 식의 갱신 연산이 있겠죠. 어떤 파일은 갱신이 자주 일어나는 연산이 있고 어떤 파일은 갱신이 거의 안 일어나고 읽기만 하는 그런 이제 파일도 있죠. 자, 그럴 경우에 파일의 구조를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가 많으냐 아니면 읽는 것이 많으냐에 따라서 이제 파일의 구조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읽을 때도, 검색할 때도 학번 순으로 많으냐 이름 순으로 많으냐 학관 순으로 많으냐, 검색 조건이 뭐가 기준이냐, 이제 그걸 보고 파일을 어떤 기준으로, 학번 순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냐 이름 순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냐 학과 순으로 유리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죠. 자, 그래서 파일에 연산이 뭐가 있느냐, 어느 연산이 많고 어느 연산이 적으냐, 어느 연산이 빨라야 하고 어느 연산이 늦어도 되는가 하는 요것이 파일의 구조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에 올 수 있는 연산이 뭐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뒤에는 이 파일에 대해서 또 다른 이제 추가적인 연산, 전체를 다 찾아오는 find all이라든가 특정한 n번째 값을 찾는다든가 이런 식의 이제 여러 가지 검색의 그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연산을 자주 사용하느냐, 어떤 연산의 성능이 빨라야 하느냐, 그것은 이 파일을 이용하는 이용자, 그 파일을 이용하는 응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수강 신청이다, 은행의 입출금이다, 각 업무마다 어떤 데이터를 자주 사용하고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검색이 빨라야 하고
뭐 이런 것이 이제 업무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어떤 업무에 어떤 연산을 자주 사용하고 어떤 연산이 효율적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파일의 구조를 결정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그 연산의 종류, 그 연산의 어떤 필요한 성능 이런 것들을 근거로 파일의 구조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파일의 구조를 결정하려면 어떤 파일의 구조가 있는가, 어떤 구조가 있는가 하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생각하는 이 연산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어떤 구조를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파일의 구조가 있고 그 구조에는 어떤 특징, 장단점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어서 설명이 나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일단 첫 번째 파트의 그 영상을 마치고 그 뒷부분에 이 파일의 구조에 대해서는 다음번 동영상에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